있고 개개인의 뭐 특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좀 진로를 갈 수 있게끔 뭔가 다양한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도. 그냥 학생 인권을 유지하되 교권을 올리면 됩니다. 애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만 줘도 사실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고 뭐 말하면 듣고 아무리 이기적으로 자랐어도 친구들이랑 똑같이 다니는 학교에서 혼자만 도태되진 않을 테니까 애들이 합당하게 교육을 받고 처벌도 받고 얼마나 이상적이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연금, 노동, 교육 3대 계획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 계획을 점검해 보는데요. 저출생 극복과 국가 돌봄 체계의 완성, 초등학교 늘봄의 전면 확대가 준비 중에 있고요.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현실에서 사교육 카르텔과 킬러 문항이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과 지방대학 경쟁력을 위해 글로컬 대학 지원까지 정부는 여러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간평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개혁이 무엇이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자장이시기도 하시고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백병환 정책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제는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저출생 문제에 관련해서 연구도 하셨고 또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또 토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돌봄, 교육환경, 저출생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독특한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비용 부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라는 걸 저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비용, 하나는 압박 비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전략, 이제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가족복지 제도의 확대로 기본 비용은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태어나서 뭐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등등등. 일반적인 비용. 사실 뭐 지난 20년 동안 이 기본 비용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줄었죠.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네. 그런데 이 압박 비용.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를 남의 아이에 비해서 기죽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커나가면서 이런 사교육.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유럽 복지국가의 상황을 보면 이 기본 비용을 복지국가 전략으로 해결을 하고 또 뭐 성평등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는 세상 이런 걸 통해서 저출생을 극복을 했는데 예. 우리는 사실 이 복지국가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개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저출생의 현상에 반등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이 압박 비용이 존재하는 이상. 그 압박 비용의 근본 원인이 결국 이제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압박 비용. 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네, 백병환 정책팀장께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정말 제가 원하고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물론 뭐 학원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 네. 왜 또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태는 어떤 건지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인사 단계이기 때문에 짧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 뭐 저희 단체를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굉장히 공상적인 어떤 그 교육 환경을 꿈꾼다 그렇게 비판들을 하시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고 저희 단체에도 실제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많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목표로 삼는 거는 이제 과도한 것들, 이제 좀 굉장히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교육 부담, 고통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지 사교육을 완전히 무슨 박멸해야겠다. 전혀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저희는 그런 그 부분보다는 과도한 부분들 심지어 이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 만큼 그 위기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게 굉장히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네.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정말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자 일단 두 분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뭐 압박 비용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화두가 우리 사회에는 던져져 있는데 참 교육은 뭐 할 이야기가 100년 되니까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새도 모자랄 판인데 제일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은 국민들이 궁금한 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 교육 개혁의 철학과 방향이 뭐냐? 네. 이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우리가 가장 큰 현재의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이어지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안고 있는 지역 소멸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는 충격을 또 안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회적 난제와 과제를 교육개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보통합과 넓음을 통한 국가책임 교육의 실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디지털 교육을 활용한 그런 학습혁명, 그러니까 교실혁명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주는 거고요. 이제 대학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대학 교육 중에서도 지역 대학 혁신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거의 큰 축으로서는 벽화무기를 통해서 대학이 학생들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교육 체계로 변화되고 그게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가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되 지금 이제 다양한 그 교육 계획을 진행하는데 기반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즉 교육 현장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이 경감돼야 되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체계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 발전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육 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적으로 돌봄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등 교육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숨어있는 난제들까지 교권 회복까지 풀어가겠다. 네. 정말 어떻게 꼼꼼하게 정교하게 이제 실천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이제 돌봄 바로 늘봄입니다. 네. 늘봄. 네. 늘봄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도 상당히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시고 자 올해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함께 좀 차관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조금 약간 교육계에서 지금 반응, 학교 현장에서 반응은 조금 서둘렀다. 좀 너무 조급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이제 늘봄은 늘 봄처럼 따뜻한 우리 학교입니다. 네. 그야말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학교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육혁명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제 저출생의 문제가 도래할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돌봄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인 노력들은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에 들어가서 돌봄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늘봄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찍 하교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교하기 바로 전 2시간을 학교에서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규 수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사교육으로 가고 초등학교에서 사교육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재화돼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사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를 통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뿐만 정규 수업 시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선생님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범부처가 다 나서고 온 마을이 다 나서서 늘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차관님 말씀 듣고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미룰 수가 없다. 네. 자 그런데도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솔직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한지 돌봄이라는 것이 늘봄이 지금 프로그램이 그리고 네.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차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초등 돌봄만 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들. 근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느냐? 저희가 이제 늘봄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출생 대응이다. 왜? 초등학교만 들어가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초등 돌봄 절벽 현상에 부딪히니까 이제 영유아기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4-5시까지 맡길 수가 아이들이 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점심 먹고 나오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오후 돌봄이 필요하다. 예. 까지. 그런데 이제 차관님 말씀이 거기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유아기보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교육에서 그런 부모나 아동의 욕구를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의 동선이 부모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 경제력에 따라서. 네, 네.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 격차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초등 돌봄 체계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다. 교육과 돌봄의 융합 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연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 격차라든지 저출산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게 하루빨리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늘봄이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뭐 졸속이나 아니면 예, 빨리 예. 시작한 거냐 아니다. 이미 좀 예. 시험 사업도 했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늘봄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 이게 여기에 초등 돌봄 교실 더하기 방과 후 학교 예. 이제 이게 합쳐진 게 늘봄인데 단 초등 돌봄 교실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교육을 강화하고 또 방과 후 학교가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오실 수 있는 예. 강사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딱 뭐 기후 환경 뭐 예술 체육 이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 표준화된 영역별 교육을 이제 함으로써 오후에 교육 돌봄의
질을 높이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 거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시작한 초등 돌봄 교실 그 다음에 또 20여 년 전에 시작한 방과후 학교 결합이 된 거네요. 이거의 성과와 한계 이거를 모아서 결국은 이제 늘봄 학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희 의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또 교육부에서 초중등 정책의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늘봄 좋다. 늘봄처럼 정말 그런 학교를 우리는 희망하고 기대해 왔던 거죠. 소원해 왔던 건데 지금 무늬만 방과후 학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필요할 거다. 또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인력이 필요할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그냥 제한되어 있는 돌봄이 아니고,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원하는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번의 과제는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종전에 있던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19개 부처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를 뿐만 아니라 그 공공기관들. 차관님 심지어는 뭐 지자체도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종전 같았으면 각기 분리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공간들을 이제 같이 우리 늘봄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간 문제입니다.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교실인 특별실 등의 활용 가능한 교실들을 활용을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학년, 2학년 프로그램들이 강화가 되면 이제 그 교실을 좋은 넓은 교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연구실을 잘 확충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노력이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돌봄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셨던 거는 이 돌봄에 계속 연계되다 보니까 수업을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돌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전문 인력과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학기 때는 초등학교에는 이제 그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늘봄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설계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때는 전 학교에 저희가 전면 도입하면서 전문 인력을 도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늘봄 지원 실장도 마련하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평원 팀장께서는 그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늘봄이 잘 되면 이것만 잘 되면 안착이 되면은 사교육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떤 좀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되거나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대책을 이제 전방위로 수립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사실 공존하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시면은 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돌봄 관련돼서 지출하는 이제 사교육비가 있고 주로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고 또 이제 일반 교과 주로 이제 추진학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늘봄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지만 사실 좀 이 사교육 부분에서 사교육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어떤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구조 속에 돌아가는 사교육이 주로 예체능이나 돌봄보다는 주로 그런 일반 교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사교육비 통계를 봐도 사실 참여율에 봤을 때는 돌봄, 그러니까 예체능을 꼭 돌봄이라고 치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류의 것들이 참여율은 높은 반면 사실 액수로 볼 때는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정말 사교육 대책으로 이어지려면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떤 좀 책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더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되는 부분들은 주로 예체능과 돌봄 위주로만 얘기하고 예. 계셔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싶은 조금만 있다가 그걸 더 네. 깊숙이 들어갈 예, 테니까 예. 바로 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의 이 교육개혁,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유보통합인데 네, 네. 그동안 막 이 유보통합이 이제 이른바 유치원과 보육 기능 이런 거 어린이집에 이제 기능이 통합된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왜 그렇게 계속 강조가 되는 건지 네. 유보통합을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뭐가 좋은 건지 네, 그리고 또 네. 조금 이제 고민 사항도 있습니다. 가령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교육받는 수준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른데 이걸 합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의견이 또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국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의 첫 출발이 유아 교육입니다. 영유아 교육에서 출발점이 되고 그게 초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예. 유아 교육, 영유아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는 기관 간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의 질적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유보통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기관 간의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의 그 자격의 차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격증의 차이에 따른 그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의 차이들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의 차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것이 이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추는 것이었는데 사실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저희가 끼웠는데 그게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할되어 있던 보육 책임 그러니까 영아교육 그다음에 보육 책임이 복지부로부터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앙정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한 지붕에서 영유아 교육이 교육부로 봐서 이루어집니다. 차관께서 더 좋아하시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 첫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예. 다양한 기관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거는 지금 우선 프로그램의 차이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격의 차이, 시설의 차이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는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민간까지 있습니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까지도 다 예, 포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10개 유형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까지를 포함을 해서 어린이집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립,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 예. 크기에 따라서 각각이 다른 차이들이 있어서 그거를 상향 평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거의 핵심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행정적인 노력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예. 직접 해야 될 일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우선 만들어서 우선은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예. 교수님께 여쭈려고 했습니다. 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일상에서 보면 0에서 2세 태어나서 아이가 0, 1, 2세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직접 돌보든지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을 보냈죠. 그리고 3, 4, 5세는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예. 그게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아니면 유치원을 보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로 보냈는데 이제 가칭,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가칭 0에서 2세 아이 대상으로는 영아학교, 그다음에 3세에서 5세는 이미 과정으로는 누리과정이라고 과정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돼 있었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교사 기준도 다르고 같은 교재가 나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3세에서 5세까지는 가칭 유아학교 예. 이래가지고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사들도 그래서 뭐 0에서 2세까지 영아 전담 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뭐
5세까지 0에서 5세까지 포괄하는 영유아 전문 교사를 할 것이냐. 예. 뭐 논의 과정들이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마련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자격증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기존의 이제 유아교육학과 이런 데서 이 교육 과정에 맞춰서 또 신입생을 받게 되는 거고 예. 기존의 선생님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을 해서 이제 모자라는 과목을 좀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학위 과정으로 이제 주말을 시간이나 이제 이용해서 지역사회 교육경을 통해서 연수를 받게 한다든지 예.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유아 정교사로 이제 전환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어린이집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예. 이후에 좀 어린이집 교사 확대에서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또 들면 아동학대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부실 운영도 사이버 얘기하고. 교육을 통해서 뭐 이제 급수도 나누면서 뭐 너무 대량 양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비대면 교육 과정은 완전히 없앤다. 뭐 등등등 해서 이제 교사 자격 강화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실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디가 짧게 여쭤보고 사실은 이제 이런 영유아 교육이 상당히 이제는 좀 개선된다. 상향 조정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반기는 분들 많을 텐데 가장 이제 그동안 우리 걱정됐던 게 좀 교육 부실도 있지만 부실한 또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의 운영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일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네. 포함하는 겁니다. 우선 운영에 있어서 행정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 하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뜻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낼 때 네. 어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맡길 수 있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인데 이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본다 그러면 네. 현재의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연수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양질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예. 때입니다. 힘을 합쳐주고 계시고요. 네.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님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런 영유아 교육이 상당히 좋다고 또 평판이 나오면 네. 저출생에도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극복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출발점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백병환 팀장의 시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고 정말 어떤 분은 참교육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제분들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입시 경쟁, 우리 사회 뭐 학벌 서열주의, 또 성공주의, 사교육이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뭐 학벌이나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격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자녀가 여기서 생존하려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경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평생의 삶과 평생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현실, 슬픈 현실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대학의 구조, 뭐 스카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그 대학의 구조 그리고 지방은 더 무너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점점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경쟁은 더 심화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작동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학 입학을 이제 결국엔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대입 제도는 더욱더 이 경쟁 구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계속 입안이 되고 그건 어느 정권이나 할 거 없이 계속 그렇게 추진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와 또 대입제도의 어떤 그 상호작용 때문에 계속 이것들은 악화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수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백 팀장님, 뭐 사교육 규모 그러니까 뭐 여전히 사교육 1번지는 대치동이다. 뭐 이게 정말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 양극화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사교육의 규모 네네. 또 사교육의 어떤 양극화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교육의 규모는 일단 뭐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를 좀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4.5% 상승한 예. 2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둔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역대급 최고 수치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사교육부가 27조죠. 네. 차관님 1년 교육 우리 교육부 예산 얼마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도교육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예. 유초, 중, 고등, 평생교육까지 포함하는 재원이 100조입니다. 100조인데 지금 100조에 지금 못 사교육비가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네. 27조가 사교육비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물으셔서 이번에 또 발표를 또 인용해 보면은 예. 이제 월 800만 원 이상 이제 가구와 월 300만 원 미만의 사교육비 지출을 그런 가구의 어떤 소득 수준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3.7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많이 이제 어쨌든 그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많이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교육에 굉장히 사교육이 받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실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사실 입시가 짜여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게 투자한 만큼 사실은 많은 이제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보도되는 부분인데요. 네. 좀 계속 이것들이 양극화시키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여쭤보고 정 교수님 넘어가겠습니다. 사교육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앤다고 말만 할 뿐입니까? 아니면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노력은 한 거다라고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올해 그 백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교육에 대한 정의, 그 본질적인 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학습 비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잉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폐해는 아이들의 학습 주도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니까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요. 학습에 흥미를 잃으니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유발하는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냐 하면 결국은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입시가 있는 것이고요. 대학 입시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대학 입시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등학교 단계뿐만 아니라 중학교 단계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단계까지 예.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본다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적으로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일들, 그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2028 대학 입시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 입시 체계에 있어서 종전의 사교육 카르텔이나 킬러 문항이라는 이러한 불안 마케팅이 없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예. 공교육 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내실화되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일들인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요. 유치원부터도 아닌 영아 교육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넓봄, 그다음에 교실 혁명,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의 공교육 중심의 대학 입시 체계, 예. 그리고 대학에 가면 이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구현하는 예. 그런 대학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줄여야 합니다. 네. 네. 자, 모든 건 노력했는데 정 교수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 교수님처럼 공부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부 잘했나요? 그러면 좀 다양한 특기를 좀 정말 말 그대로 참 교육의 의미로 살리고 네. 정말 고등학교 때는 창의 교육 받고 또 자유 시간도 좀 가지고 또 뉴진스 노래도 좀 듣고 네. 세븐틴 노래도 듣다가 네.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기본은 배우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유보통합 늘봉학교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쭉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육부에서 또 저는 이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중심, 지역 대학 중심의 교육개혁인데 이게 결국 이게 이제 거기에서 완성이 되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아까 그 늘봉학교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이제 체육 하나,
그다음에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백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의 욕구는 일반 교과목 왜 영어 안 가르치고 수학 안 가르치냐. 물론 이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영어나 일반 교과목이 이제 보완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체육부터 시작해서 기후환경까지 이걸 제대로 배운 애들이 이걸 내 가치로 내면화시킨 애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의 이제 뭐 법학전문대학원도 가고 의학전문대학원도 가고 지역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예,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거. 그게 결국 이제 그 지역 중심. 그러니까 늘봄학교 이제 프로그램이나 개혁이 초등 유초등 과정에서의 개혁이 결국은 대학 교육 개혁까지 연결되는 저희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늘봄학교에 주목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늘봄을 통해서 이른바 교육혁명을 시도하는. 네. 자, 또 하나는 차관님 나오셔서 정말 이 질문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또 사교육 카르텔을 협파하겠다. 근데 약간 조금 이건 뭐 이제 일부일 수도 있고 상당수에서 좀 느닷없이 왜 이게 나왔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되고 왜 사교육 카르텔을 특히 이제 카르텔입니다. 협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관님? 매우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2028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한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가 우리가 2028 대입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고 그거는 고교 학점제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교육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대학 입시 체계를 준비하고 고교 학점제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킬러 문항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문제가 뭐냐? 대학 수능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내지 않으면 변별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아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다시 들여다보니 킬러 문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시험 체계인 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실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9월 모의고사가 이루어졌고 수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기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킬러 문항이면서 동시에 불안 마케팅의 중심에 어디가 있었냐면 안타깝게도 교육계와 연계되어 있는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가 아주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원과 연계되어서 문제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런 일들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군요.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제재 조치가 취해졌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56명이 부적절한 그러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 사항들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소수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결국 그게 아까 하셨던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교육의 그 초롱성처럼 하는 그것을 유지시켜줬던 일들인데 저희가 사교육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킬러 문항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습이 더 유용하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인식의 변화부터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켜주는 지원 체계는 EBS와 평가는 협업에 의해서 공교육 중심으로의 지원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워낙 오랫동안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또 차관님이시니까 저는 정말 우리 수험생들이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네. 마음 간절하고 자 그러면 여하튼 킬러 문항이라든지 사교육 카르텔 색발을 통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백 팀장이 보시기에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사교육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어떤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차관님 앞에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좀 아니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데요. 개진하는 것이니까. 네.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이 1000만 돌파했던 어떤 영화처럼 아주 호쾌하게 이 악당들을 때려잡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행성 높은 어떤 조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경쟁 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학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냥 특정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적발과 처벌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사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될 수 있는가? 사교육 대책이라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의 유발 요인을 해소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경쟁 교육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EBS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학교 같은 데서. 세 번째는 사교육 자체를 좀 억제하는 겁니다. 교습비를 올린다든가 선행학습을 굉장히 과도하게 유발하는 광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대책들, 교육 개혁 대책들이 대체제를 제공하는 방식 위주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비껴나 있는 권성징악적 성격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교육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약간 경찰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더 그런 조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지금 백 팀장의 이야기는 차관께서 그리고 정 교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465님, 늘봄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돌봐주고 교육까지 해준다면 정말 좋죠. 그동안 돌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아야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신청만 해서 학교에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얼마나 질적으로 만족시켜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102님, 원하는 사람들만 머무는 거긴 하지만 아이가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 현실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탄력 근무와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7812님, 학교보다 학원을 신뢰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보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학원 가야 하죠. 그런데 아예 학원에서 배우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현실, 학교가 아닌 학원이 지식을 배우는 장소로 생각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공교육이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진희님, 학교 갔다 오면 또래들과 놀아야 되는 것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없지만 오직 공부뿐입니다. 늘봄에 고급 인력의 고령자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교육과 공교육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술랑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청소년의 장래를 결정짓는 것은 잔인하다고 봅니다. 시험으로 결정짓는 거라면 2번은 보고 그중 가장 잘한 것으로 가면 어떨까요? 0623님,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일자리가 분산되어야 해요. 서울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백병한 정책팀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마무리에 백병한 팀장이 이 킬러 문항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차관께서 보완할 또 답변이 있으시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백 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EBS나 이러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들이 대체제의 성격에서 머물러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봤던 킬러 문항의 문제, 그거에 따른 사교육의 불가피성, 그거의 그 저변에 있는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다니까 사교육이 일반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2028 대학 입시의 개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게 우리가 새로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체제가 마련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교육 유발 요인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이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얘기 나왔던 압박 비용 해소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공포 불안 마케팅을 하는 값비싼 학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EBS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단 이 백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압박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게 교육개혁, 특히 이제 지역 중심 대학, 지역 중심의 교육개혁이랑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압박 비용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킬러 문항, 결국 킬러 문항은 출발에 불과한 거지. 예, 그 다음 이렇게 그 교육 개혁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좀 우리가 그걸 보자. 그래서 뭐 킬러 문항 논쟁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이건 그냥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쿨하게 뭐 형사정책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고 사교육의 근본적인 극복 방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왜냐하면 워낙 화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일타 강사 논란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2028학년도 지금 중학교 2학년생이 수능을 보는 시점부터 자, 이것도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차관님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문 이과생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한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된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고 그래도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갔으니까 뭐가 좋아진다는 것일 텐데 어떤 것이 좋아지는 것인지요? 네, 많이 좋아집니다. 네. 네, 우선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변하고요. 그게 바로 대학 입시에 연결되어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매우 큰 교육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공정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또한 이 변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공정과 안정을 축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마련을 했고요. 그때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수능 시험 체계의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내신 그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의 개선 내용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선택 과목의 문제입니다. 예. 선택 과목은 지금까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따로 있음으로써 사실상으로는 선택 과목의 선택을 통한 변별력의 유지, 그게 우위를 점하는 입시 전략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선택 과목에 의한 집중이나 선택의 선택을 위한 그런 노력들로 해서 교육적인 노력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컨설팅적 전략이 맞습니다. 특설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융합형, 통합형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던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내신에서는 고교 예. 학점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서 주로 학점제를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방식으로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넓혀주는 방식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고교 내신 성적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논쟁이 됐던 부분은 결국 변별력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야지 변별력이 유지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절대 평가를 해야지 고교 학점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의 평가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과 안정의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절대 평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상대 평가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내신 5등급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넓힘으로써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경쟁을 굉장히 완화시킨 노력입니다. 아하. 그렇게 하고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교과 융합 선택은 부분적으로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절대 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처님 그럼 짧게만 좀 네. 이 변화된 상태에서도 변별력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능에 있어서의 변별력의 유지는 종전의 변별력은 좀 편향되어 있는 변별력의 상태였고 그게 교육적으로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제는 학습 역량을 제대로 키워나가면서 그 결과물로서의 변별력이 유지되는 형태로 가는데요. 내신에서도 내신 5등급을 통해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할 때 그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절대평가를 주장하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평가가 급격하게 도입되었을 때 성적의 잘 아시는 부풀리기 문제, 예. 그다음에 신뢰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볼 때 공정과 안정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역량을 계속 높여가시고 그 결과 점차적으로 네. 교육 목적적으로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이 변화된 제도를 마주하게 되는 중학교 2학년생도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이하의 뭐 중1 또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정재훈 교수님 그다음에 백평환 팀장 팀장님 순서대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정 교수님 아까 독일의 경우에는 뭐 의대 가는 사람이 1등급도 3등급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2028학년도 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변별력을 유지하되 변별력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미를 감소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변별력이 뭐지? 저희가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독일도 이제 아비투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식의 수능 시험을 보는데 예. 뭐 1등급 맞으면 의대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법대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맞고. 그런데 본인의 직업의 경험. 그래서 이제 고등 아비투어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응급구조사로 일을 했다. 예. 간호사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경력에 따라서 그 경력을 가지고 의대를 진학을 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냐?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에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입시 개혁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 당장 독일처럼 이렇게 뭐 급격한 독일과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변별력을 유지하되 변별력이 갖는 우리 머릿속에서 갖는 절대적인 권위 예. 의미를 이제 부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방향으로 또 감당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백평환 팀장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사교육 걱정을 좀 더 덜 수 있을지 덜어낼 수 있을지 줄일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좀 되게 좋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느끼는 부분은 약간 이제
야 우리 사회는 왜 우리 교육은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변별 얘기 아까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사실 요 2068 대입이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설명회와 공청회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와 아직까지 우리는 이 그 안정이란 이유, 공정이란 이유로 공정은 중요하죠 물론 어떤 공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이 대학 입시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근데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제 이 상대평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의 타당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풀리기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이제 교육부에서 또 노력을 해주셔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던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는 좀 조건이 붙었죠. 9등급 상대평가에서 이제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했는데 문제는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지만 여기에는 석차 등급을 변기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평가를 하면서도 석차 등급을 변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대평가적 성격이 존재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변별을 굉장히 최고의 어떤 심지어 교육적 가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전도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 지금 이렇게 당연히 절대평가에 대한 어떤 평점보다는 당연히 석차 등급이 더 그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여기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전 영역으로 내신 전 영역으로 상대평가가 확대됐거든요. 이것은 과거보다 일부 퇴보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성취 수준이면 됐다. 이 정도면 성취 수준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좀 다른 것들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해 보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평가가 되면서 일정 수준의 성취 수준이 아니라 내가 됐다고 해도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럼 더 올라서야 되고 더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경쟁은 별로 안 줄어든다는 것이 그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교학점제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대입제도가 잘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들이 그냥 작년 6월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예. 1학년은 상대평가로 가되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겠다 발표가 됐는데 그게 10월 지나면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게 분명히 있죠. 네. 간단한 배경만 말씀드리면 사실 고교내신제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내신제는 명확하게 대입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과 논의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입제도에서 적용하는 것에 생겼던 문제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1학년에서만 거기 9등급 적용하고 하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방식인데 교육 목적적으로 보면 절대평가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선발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도 필요한데 그게 저희는 공정과 안정의 체계인데 공정과 안정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이 과정에서 완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시도를 해나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논의는 한층 발달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이 선택을 우리 정말로 그 말씀드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고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더 보완해야 될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일단 더 진전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추후 또 연구 검토를 통해서 나아가 보자 이런 또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입시 체계를 또 마련하는 게 이제 교육의 변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창환 기가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무전공 선발. 네. 무전공 선발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학했을 때 1학년 때는 전공을 결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비슷한 유형들이 많았거든요. 자유전공도 있었고 이전에는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 1학년 때는 80년대에는 다 우리 졸업 정원제가 있을 때는 1학년 때는 결정 안 하고 2학년 올라가면 다 사회과학대학이냐 인문대학이냐 뭐 문과대학이냐 결정했는데 이걸 또 다시 이 되풀이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무전공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그 이유는 선발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1학년 때 학생의 전공 탐색 과정을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예. 자기의 소질을 찾아내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진로를 택하고 그게 부합되게 그 이후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 단계에서의 무전공만 얘기하면 네. 이제 그 취지가 명확하게 거기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과거에 있던 학부제나 전공 그 자율 전공제 이 부분들의 요소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공을 가지지 아니하고 들어왔을 때 그게 충분한 예. 그러한 진로 탐색 기회와 그다음에 학습 튜터링을 제공을 해줘 가지고 제대로 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택만 일련 늦추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학년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체계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일은 사실은 모든 대학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 가는데 여러 가지 학과 간 전공 간의 예. 벽이 두텁기 때문에 예. 실행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저희가 이번에 실행을 하고 또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게 시행과 착오가 좀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있었던 제도였던 터라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근데 이제 학과가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학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계기가 되고 저희 교수들이 조금 더 학생에게 매력적인 예. 어떤 이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게 이제 계기가 될 그 백평 팀장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딴 거보다는 이제 이번 국교위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 국교위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예,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이게 만족도가 낮은 이제 3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의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이제 그리고 2가지가 이제 대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을 가려고 막 받은 거기다가 대학에 가면 이제 취업하려고 하면서 결국엔 이게 이제 대학마저도 어떤 연구와 마음껏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계속 이제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네. 것이잖아요. 근데 자칫 이 무전공이 결국에는 취업을 좀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밝힌 이제 전국 한마디를 완화하고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네.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컬 대학, 지방 대학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도 들어가 있고 로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0억 정도를 5년간 이제 해마다 1,000억인 거죠. 네, 지원을 한다는데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과연 이것으로 지방에 충분하겠느냐. 또 하나는 또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른바 인근 대학가의 네.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나와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또 대학들에도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차장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학과 간 전공 간으로 제공한 학과 칸막이에 아이들은 그냥 가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적성과 관계없이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취업은 미스매치로 이루어지고 진로 선택은 미스매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큰 변화이고요. 그건 대학이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백 팀장님 우려하시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컬 대학은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한 개의 팀의 경우에 그러니까 1,000억 지원을 하는 건데 1,000억이 굉장히 큰 재원입니다. 사실. 글로컬 대학의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의 지역의 새로운 대학 교육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건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대학이 대학 내에서로 머물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기업과 산업체와 예.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양성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여건까지를 마련하는 기본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예. 그게 저희가 라이저라고 얘기하는 대학의 새로운 지역 혁신 중심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인하는 중요한 모델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글로컬 30 프로젝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면 종전에는 교육부가 아주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이게 변화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지고 글로컬한 그러한 인재로 양성시킬 것인가를 바텀업 방식으로 네. 기획을 했는데 놀라운 계획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두가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로 가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학 구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의 대학 혁신을 위한 자체 내에서의 노력 중에 기관 간의 통합을 한다 그러면 통합 모델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기관 간의 자원의 공유를 통한 연합을 한다 그러면 연합